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한국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 일정을 소화하고 출국을 했죠. 오늘 이를 좀 되새기면서 삼전 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지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역시나 그 7개월 만에 다시 방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쏟아졌습니다. 화제성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화제가 참 어마어마했죠. 지금 선거 투표용지 때문에 뭐 한쪽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쏠려 있지만 그 이슈를 갖다가 그 비등할 정도로 젠슨항의 행보가 발표가 또 많은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화제를 모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주식과 투자 시장에도 엄청난 이제 그 기점이 될 이번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일단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와 현대차 사하고 직접 이제 방한을 했죠. 그리고 두산그룹에서는 이제 일요일날에 했죠. 잠실구장에 가서 이제 시구도 하고 박정호 회장이 시타도 했습니다. 그 네이버의 이해진 회장은 지금 제가 거론된 분 중에서 제일 이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공개적인 자리에 잘 안 나서는 분인데, 워낙 엔비디아 젠슨항의 어떤 위상과 네이버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와서 삼겹살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해진 회장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샤이하다 해야 되나 이제 대중에 나서는 게 좀 꺼려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위상 때문에 같이 나와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어디냐?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메모리에 관한 어떤 협업입니다. 이걸 갖다 잘 보면서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총수를 안 만났죠. 작년에 이제 깐부 회동이라 했을 때는 이제 이재용 회장과 젠슨항 회장, 그때 이제 정유선 회장도 같이 끼어서 이제 총수 회동 했었지만, 이번에는 많은 분들 만났지만 이재용 회장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재용 회장이 뭐 불가피하게 해외 출장이 있어서 못 만났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의 어떤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출국하는 날 어저께 이제 젠슨항이 대신 전영현 부회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것들 삼성전자는 이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랑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이크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년에 깐부 회동의 주역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그 단독 면담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조금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해 주셨죠. 예. 근데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구체적으로? 예.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오늘의 SK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사실은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 위협할 정도로, 그 영업이익이나 주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 사태가 터진 다음에 HBM 사태로 한다면은 2023년 4분기에 1, 2, 3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다 적자였어요. 그때 반도체 가격 폭락을 한 거예요. 지금은 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좀 회사의 존폐를 갖다가 거론할 정도로 SK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무려 8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존폐 위기를 논할 정도였는데 4분기에 깜짝 흑자로 반전을 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HBM을 단독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깜짝 먼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뒤이어서 24년 1분기부터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이제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 HBM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당시 HBM 사태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고 SK하이닉스가 쫓아가는 2등이었습니다. 근데 HBM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 수익률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폼하는데, 아웃퍼폼하는 정도가 10%, 20% 정도 연간 수익률이 그 정도가 아니고 50%, 2년 연속 50% 정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아웃퍼폼하면서 이제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갑자기 왜 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좋아하게 됐냐? 삼성전자 미워서 그게 아니고 HBM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 것을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가산점을 주면서 생긴 결과가 수익률 이제 창출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HBM4였죠. HBM4, 그다음에 HBM3였고 HBM3에서 8단, 12단, 10단에서 또 HBM3 이런 4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단 한 번도, 마이크론은 사실은 중간에 뛰어들어서 엔비디아의 그 마켓쉐어를 갖다 일부 차지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HBM3부터 HBM3까지 단 한 번도 엔비디아에 납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수익률의 어떤 그 벌어짐, 수익률의 왜곡이, 수익률의 격차가 시작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HBM 팀을 해체시켜버려요. 당시 김기남 부회장이, 야, HBM 팀 너네 맨날 연구를 열심히 한다면서 여기는 기업이잖아. 기업은 돈을 벌어와야지 연구만 하면 뭐하니? 라고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챗GPT가 2022년 11월 31일 날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려면 적어도 21년, 20년도부터 인프라 깔아야 되는데 인프라 까는 거를 갖다가 김기남 부회장이 미처 간판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H뱅 연구에 있어서는 하인스에 비해서 적어도 1년 이상 뒤처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뒤처지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H뱅 사태가 커지면서 이게 뭐야?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다시 이제 H뱅 연구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뒤처진 것을 쫓아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급기야 작년 4월, 5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정기 인사가 아닌 5월에 갑자기 경기인 대표를 경질을 합니다. 경질을 했지만 납품을 못했다니까요. 한 번 뒤처지면 쫓아가기 힘듭니다. 이것이 이제 H뱅 사태의 복귀인데 이번 사태는 왜 중요하냐? 이번 사태 핵심이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관련해서 중요한 칩을 이제는 협업을 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HBM은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2대력에서 두께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런 것들 다 표준화돼 있어서 표준화를 맞춰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인가 엔비디아 납품을 하면 엔비디아가 TSMC 보낸 다음에 TSMC가 그걸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퀄리파이를 갖다 통과하면 납품 승인, 퀄리파이가 안 되면 납품이 불어되는 거군요. 삼성전자 납품이 안 됐어요. 표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그 AI 퍼스널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PC 노트북에다가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 그 칩에 헤드하는 메모리를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지컬 AI. 여기 피지컬 AI는 로봇이 있고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여기도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칩에 필요한 메모리를 또 누가 공급하느냐?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독점 공급하는데 처음에 HBM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입장에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설계 단계부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BM은 표준화가 돼 있고 설계가 아니었어요. 표준화가 된 것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가 먼저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이런 문제였거든요. 선착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표준화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GPU에 맞춤형으로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단계보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설계 단계보다 뛰어드니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HBM보다 더 끼어들 여지가 사실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인데 그 서린 빌딩에서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엄청난 분기점을 만든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SK하이닉스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삼성전자는 사실 독자적으로 파운드리 생태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좀 진단을 해볼까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젠슨왕이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소울 밴더라고 밀어붙이면 사실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양산하려면 1000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1000가지 공정 중에서 단 하나의 부품 어느 회사에서 SK하이닉스 납품하는데 단 하나의 재료가 많이 없으면은 그 완성품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점에서는 소울 밴드, 단독 밴드라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젠슨왕은 시종일관 삼성전자가 HBM 납품하기 원했지만 납품을 못했거든요. 퀄리파이를 통과 못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그 퍼스널 AI라든지 피지컬 AI에서 엔비디아 맞춤형 그 GPU를 내놨을 때 SK하이닉스 단독 밴드로 간다는 것은 젠슨왕 입장에서 꺼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어쨌건 1차적으로 배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있지만 그게 파운드리도 있었다고 봅니다. 파운드리가 무엇이냐? 결국은 젠슨왕이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가 이런 엔비디아에 우리가 메모리 칩을 갖다가 추가로 만드니까 메모리 칩을 갖다가 삼성전자 너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GPU 칩에 대한 메모리를 만들어줘 하면은 양산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에 넘겨야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에 넘기는 순간 사실은 엔비디아 영업 기밀이 대외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단 하나의 기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사실은 10년 전에 누가 문제를 삼았느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삼성전자 당시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때는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관계가 무엇이냐면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를 갖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의 스펙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줬던 스펙이 이상하게 스티브 잡스의 이제 의심으로는 이상하게 스펙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에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문제를 삼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우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이즈 월이라고 합니다. 부서마다 장벽을 딱 쳐서 우리 고객에게 받은 정보를 다른 부서로 넘기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해명을 했죠. 해명을 했지만 스티브 잡스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아니 쌓여 있으니까. 그 실제로 제가 취재하기도 부서장관에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기의 소송을 벌이죠. 직각형의 네모난 휴대폰을 갖다가 우리가 특허를 내는데 삼성전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세기의 특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간은 사실은 이 차이니즈 월을 깼다는 의심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이 의심을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전 세계 IT 전문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하이언 입장에서는 맞춤형 설계 도면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넘겨준다면, 파운드리에 넘겨준다면 이것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에서만 돌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젠슨하기에는 충직한 우군이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누구입니까? TSMC가 있죠. 만약 TSMC 입장에서는 젠슨왕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설계도를 넘겨준다는 걸 안 순간 TS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젠슨왕을 갖다가 다르게 대우할 것입니다. TSMC에 고객이 줄 섰는데 젠슨왕한테 젠슨, 지금 고객이 너 밀려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지금 1년 정도, 6개월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설계 도면을 갖다가 넘겨주는 것은 이모저모로 불안하다. 설계 도면에 대한 노하우를 외부로 셀 위험도 있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에 비교하면 경쟁력이 안 돼요. 수율도 나쁘고 제때 맞춘다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야심차게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그 수주를 받아왔는데 지금 납품을 못했어요. 왜?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서 올해 주총에 삼성전자 주총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담당 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가피하게 6개월 미룬다고 했고 직후에 그 일론 머스크가 X에다 트위터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TSMC와 일감을 나누겠다고. 이걸 다 아는 젠슨왕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막힐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삼성전자를 이번에 배제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재용 회장도 심도 있게 고민할 터인데 그다음에 어떤 또 대응이 나올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한때 37만 원까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47만 원까지 간 주가가 현재 삼성전자 30만 원 선 초반 그리고 SK 하이닉스 200만 원 초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조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눠서 좀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예. 그 지난주부터 생겼던 이제 조정은 사실 1차적으로는 이제 브로드컴의 가이던스가 시장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맨날 우려하는 AI가 정점 아니냐 이런 것들 빌미를 제공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미 애널리시스가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전문도 아니고 요약 리포트였는데 결국은 MV 링크 이렇게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이제 레게에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메모를 적게 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13% 폭락하고 여파로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날 폭락을 했습니다. 그 여파 때문이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메모리가 여기까지 온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무엇입니까? 그 레게 문제. 거기에 뭐 반도체가 얼마나 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AI 때문에 여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갖다가 이제는 우리가 다 써요. 다 써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점이고 반도체 수요도 없어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매도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에서 보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의 서비스와 AI의 그 효능이 지금 정점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AI를 바탕으로 쓸 영역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놀라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학부형들이 워낙 빠르게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챗GPT를 갖고 자신의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영어를 갖다가 이제 자녀한테 읽히는데 영어를 얘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문제를 거죠. 국어 문제처럼. 질문과 답이 있어야 되는데 보편화된 영어 교과서가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영어 교과서다 보니까 영어 교과서에 해당하는 문제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챗GPT한테 보여주고 여기서 문제 5개만 내줘. 챗GPT가 알아서 잘 내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AI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더 지을 필요 없고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난주부터 그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폭락의 사유는 사실 잡음에 불과하다. 대세를 흐트러뜨릴 만한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지금의 주가 하락률은 무엇이냐? 수익률 창출의 기회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2배 ETF가 출시됐는데 부작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또 2배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교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 반드시 현금 20%를 갖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폭락이 생길 때 내가 20%를 넣은 다음에
그 폭락이 희석되면 결국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예전만큼 주가 회복되면 다시 20%만큼 빼고 있는 그런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2배 레버리지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는 선물만큼은 아니지만 선물은 보통 4배, 4.3배 정도의 어떤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현물보다는 높은 레버리지 갖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을 반드시 20%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20% 이번 넣으셨으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주가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만큼 빼세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요소가 생깁니다. 지난달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터보컨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 예상치 못한 이슈였죠. 그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팔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때 똑같이 20% 들어갔다가 또 주가 회복 때문에 20% 팔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역시 결국 범용 디램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범용 디램의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 중국의 창신반도체 CXMT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증설한 물량이 실제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때 삼성전자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창신반도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신반도체가 그전에 기술력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삼성전자 임원에게 돈을 줘가지고 기술을 빼냈어요. 그 임원이 실형을 받았죠. 그 임원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창신반도체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렵다. 아무리 중국 당국이 뭐 천하의 중국과 세계 최고 인재를 모아서 집어넣은들 사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창신반도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만큼의 반도체 디램의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혹시나 만약 갖게 돼서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때 삼성전자를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두 가지를 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투자하시면은 충분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이닉스 직원이 아니어도 하이닉스 직원만큼 누리는 수익을 우리는 투자자로서 재테크 관점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좀 분위기가 당기는데 어쨌든 삼전엑스에 대한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